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공자입니다. 제가 이제 공지를 드릴 게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대부분 블로그나 텔레그램을 이제 들고 오셨을 분들일 것 같아서, 사실 유튜브에서 굳이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도 이제 공지를 올려놓긴 했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이제 링크 보시고 사전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이제 투자에 관련된 이제 책이고,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에 입문하면서 좀 답답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안내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이제 쓰게 됐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언제 나올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8월 정도에 출간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으로 얘기를 넘어가서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외죠.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까지 막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 반등이 나왔다. 이게 이제 오늘 코스피를 견인했던 이제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에 밸류업적으로 지금 그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운수장비, 현대차와 기아차도 지금 흐름이 괜찮았다. 그래서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만큼은 적어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쪽은 포스코퓨처와 같이 2차전지 쪽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도 오늘은 조금 안 좋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게임, 그다음에 여기 바이오 쪽도 오늘은 조금 흐름이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HMM은 오늘 주가가 좀 급등했어요. 최근에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해운지수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좀 변동성이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해운주를 지금 오를 때 대응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코스닥에서도 이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대장이죠. 근데 여기는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 업체들이 다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엔캠이 5% 이상 오르면서, 보통은 이제 양극재가 오르면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둘 다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HLB는 어제 이어서,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어서 하한가가 두 번 나왔어요. 이제 FDA에서 승인을 원래 기대를 했다가 승인이 안 되면서 지금 하한가를 두 번 맞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하한가는 뭐 추가적으로 가진 않다고 하더라도 추가 낙폭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빨리 들어가야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FDA 승인 떨어졌던 이제 바이로메드나 그다음에 메지온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로메드는 바닥을 아예 못 잡았고, 그다음에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는데 한 1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HB는 6개월 뒤에 뭐 다시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뭐 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강세를 보인 종목도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차별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다 오른 게 아니고 보시면 이오테크니스가 뭐 7% 오르고, 그다음에 테크잉이 10% 오르고,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이 보였다. 이게 좀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 이제 약간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4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보면 이제 외국인이 2일 연속 순매도죠. 근데 금투가 강한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투 강한 순매수에 이제 투신 사모도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은 조금 들어선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갖게 하죠. 1등 업종을 보면 이제 음식료기야. 음식료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음식료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사실 반만 받았어요. 왜냐면 음식료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초반의 강세 흐름은 사실 이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들어갔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다 맞았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HMM이 오르면서 원치 않고 강세, 그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보험이 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오늘 이제 양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와 밸류업 쪽, 다시 이제 자동차, 이런 과거 밸류업과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다른 종목들은 약간 이제 좀 주춤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종목단에서 보면 음식료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삼양식품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그래도 내려온 거예요.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온 건데, 어,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음식료 업체들도 실적은 괜찮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수출 스토리가 붙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삼양식품이 이제 4조 가까이 되는데, 농심과의 시가총액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물론 실적이 삼양식품이 더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농심이 훨씬 더 다변화되어 있고 좋기 때문에 농심도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봐도 되지 않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운수장국 쪽에서는 이제 운임지수 SCFI나 CCFI 같은 이제 운임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HMM이나 페노션 같은 이런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외국인이 순매도 역시나 코스피랑 비슷해요. 근데 왜 기관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상승 종목 비중은 3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순매수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였던 거잖아요. 근데 증량률은 마이너스 0.9%. 근데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지수는 의미가 없는 게 HMM이 하한가를 맞아요. 시가총액이 1위였던 HMM이고 HLB. HLB가 하한가를 맞아요.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제약이 5.7% 하락했으니까 이게 영향을 준 거였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온 건 아니다. 그렇지만 HLB 급락 이외에도 보면 32%나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2%밖에 안 됐다는 거죠. 상승 종목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HLB의 지수 하락 기여도를 보면 그걸 제외하면 사실은 시장 자체는 거의 보합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합이거나 뭐 상승, 약간 상승 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비중이 32%였다는 건 또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제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이 나왔다. 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8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이틀 연속 하락에 이거는 이제 HLB 영향이 가장 컸죠. 그런데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투가 5일 연속 순매수했고, 이제 투신투설 4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기관의 수급이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을 좀 더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종목 단위로 가서 보면 엔캠이 강세를 보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고, 이차전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힘이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소울브레인이라든가 뭐 레이크머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장비 쪽에서 이오테크니스, 뭐 ISC, HPSB 이런 기업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 근데 이게 또 다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특징적인 모습이 이제 신고가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고가의 수가 20일 신고가가 어제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60일 신고가는 선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가는 것만 간다는 거죠. 가는 것만 간다. 근데 이 가는 게 뭐지? 라고 찾아보면 그래도 이제 이 신고가는 뭐냐면 수익률이 30% 이상 나지 않은 종목들을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오르지 않았는데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 이제 초동 정도의 느낌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신고가에 지금 식품이랑 화학만 선배랑 거긴 한데 식품과 화학 관련된 주식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까 삼양식품 얘기 들었지만 삼양식품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음식료 전반적으로 뭔가 밸류를 업시키는 그런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철강은 볼 게 이거죠. 화학 철강이 좋으려면 가격이 좋아야 돼요. 가격이. 판가가 좋아야 되는데 이 가격이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고 산업 생산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요. 제조 PMI도 개선되고 있고, 이 지표를 보면 중국이 확실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중국의 산업 생산이 살아난다 그러면 원재료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학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화학에 대해서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DR인데 코스피가 이제 ADR 123, 어제도 120을 넘었고 이제 분명히 과매수권으로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당일이고 이건 평균인 거죠. 10월 이동 평균이고. 근데 이게 20일 이동 평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당분간
ADR이 내려간 하락 사이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뭐 엄청나게 꺾인다기보다는 ADR은 조금은 안정될 수 있다. 과매수권에서 조금 안정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때 보면은 굉장히 급등했던 날이잖아요. 2% 오르고 뭐 2.7% 오르고 이런 정도 수준의 급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은 ADR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DR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강한 모습인 건 확실하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올 거거든요. 환율이 내려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이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IT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형주를 들고 오고, 마찬가지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학 철강의 대형주로 들고 오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대형주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중소형주를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가려고 한다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일 것인지는 이제 좀 더 고민해 보긴 해야 되는데, 이란 대통령 사망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데, 어디서 사망을 했냐? 북서부, 이란 북서부에 동아제르바이잔 주가 있어요. 거기에서 댐 준공식이 있었는데, 댐 준공식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키웠던 2인자예요. 그럼 1인자는 누구냐? 이란 신정 일치 사회거든요. khomeini가 1960년대였나? 70년대였나? 어쨌든 khomeini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란은 신정 일치 사회로 갔어요. 그래서 1인자는 누구냐면 라흐바르입니다. 라흐바르. 라흐바르는 페르시아어로 지도자를 얘기하고, 이 라흐바르는 종신직이에요. 근데 현재 라흐바르는 1989년 호메이니 사망 이후에 등극한 알리 하메네이고, 지금 36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리 하메네이가 전략적으로 키웠던 2인자가 이제 라이시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란의 정치 체계는 이제 아야톨라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대, 아야톨라가 아닌데 알리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대 지도자가 있어요. 최고 지도자가 있고, 이 밑에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긴 하지만, 형식상으로 3부가 있긴 하지만, 보시면 이제 헌법소위원, 대법원장, 군대 최고사령관들 모두 직접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통섭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실제로 이제 자기 아들한테 뭔가 이제 정권을 물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원래 이제 호메이니 혁명을 일으켰을 때 보면 이란이 원래는 이제 팔레비 왕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조를 밀어내고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형식상으로 가져왔고, 이게 세습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습이 아니고 이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이 라흐바르 밑에 실질적인 정권을 아들이 잡게끔 하고 싶어 했는데, 이 2인자가 사망해버린 거죠. 이 보시면 이제 추락 지점은 이란의 동북부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슈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또는 이란 내의 반대 세력의 공격은 아닐까. 그래서 원수를 그러니까 살해한 게 아닐까라는 거였는데, 이게 굉장한 악천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락한 지점을 보면 산악지대거든요. 근데 산악지대에 안개가 껴있는 상태에서 헬기를 이제 띄웠어요. 굳이 그 상황에서 띄워야 됐냐라고 본다면 좀 애매한데, 어쨌든 뭐 그 스스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공격이라고 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차기 라흐바르의 사망이니까 차기 라흐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사망한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자인 라흐바르가 건재하기 때문에 2인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지금 크게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해진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 라흐바르의 처남 이제 아야톨라 라흐바르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야톨라가 차남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아야톨라 차남이 세습을 이제 실질적인 세습을 하면서도 이 이란의 대통령 라이시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내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라우바흐로.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고, 라이시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적들을 이제 이란은 다 제거해버렸어요. 라이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를 지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현재 라우바르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시 이외의 사람을 다 없앴다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을.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전 불안으로 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 천안함이 바로 세습으로 간다 그러면 이란 내부에서 불만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란 내부의 문제는 그러면 수습이 안 되면 혹시나 중동 쪽에서 문제가 발발하진 않을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만약에 내부 불만이 있다 그러면 보통 내부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외부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동의 어떤 이슈는 더 커질 수 있겠죠. 외부로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슬람에 반하는, 그러니까 지금 신정일치 사회니까 이슬람에 반하는 세력에 공격하는 게 가장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란의 정정 불안이 된다 그러면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뭔가 이제 확신을 하지 말고 조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이란이 대통령 선거를 추가로 해야 되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런 이제 혼란한 정국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이거를 조금 확인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주들을 보면 AI주들이 강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의외였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보면 22일에 있죠. 22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3일 아침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좋았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여전히 좋죠. 구리 가격 이제 신고가 찍으면서 지금 5.1달러, 파운드당 5.1달러, 톤당으로 보면 11,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 구리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전력기기와 구리가 다 같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구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슈가 많잖아요. 설렁설렁 많고 오른다 만다 얘기가 많은데, 저는 오른다고 좀 보고 있어요. 여전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수요가 워낙 탄탄하게 있는데 공급은 너무 제한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요가 좋은 상태에서 공급을 늘린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거는 구리 가격 하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투기 세력도 또 빠질 수 있는, 구리가 공급이 늘어나면서 빠질 수 있는 이슈가 될 텐데, 지금 공급이 줄 만한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구리 수요를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구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타이트하다. 그래서 단기간에 구리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근데 구리 관련 테마주들을 제가 보라고 얘기 드리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유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가 급등했다. 근데 한때 WTI가 8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란 대통령 사망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이제 79달러 내려왔어요. 약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정전 불안을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료는 윗골을 달고 나와서 일단 추가적으로 힘을 가질 것이냐는 내일 모레 좀 시장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SK 홀딩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반도체 쪽 일부 강했잖아요. 대표적으로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이 세 가지가 좋았는데, PSK 홀딩스의 테크윙은 대표적으로 HBM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이고,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오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표적인 HBM 관련주인데, 반도체 후공정 리플로 장비와 그다음에 전공정 후공정에 쓰이는 디스컴 장비를 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리플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범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판을 붙이려면 안에 이제 솔더볼이 들어가는데, 이 솔더볼을 녹여야지 이렇게 붙을 거니까 이거를 녹이는 열 압착을 할 수 있는, 열로 녹일 수 있는 리플로 장비를 만드는 게 PSK 홀딩스고, 그다음에 디스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리스코리페이 공정. 그러니까 이게 포토로 이 회로 기판을 찍어낸다 그러면 회로 기판을 찍어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식각해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광액을 없애야 되니까 이 감광액을 없애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예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후공정 쪽에서 HBM 관련 장비로 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어졌고, 이 가격이 일반 D램 장비의 3배에서 5배, 거기다가 25년까지 HBM 관련 증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실적 증가와 이제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주목한 게 뭐냐면, 단순히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전에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저는 계속 보는 게 생각보다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업체들이 다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전방 업체들이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좋게 좀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좋다 그러면 이제 투심도 지금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된 특히나 오늘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의 여지를 더 가능성을 더 보고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테크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또 방송을 했었어요. 아침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테크윈이 이제 최대 주주가 샀잖아요. 이제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다는 건, 이렇게 주가가 4배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샀다는 건 이거 굉장히 큰 자신감이다. 근데 이 자신감의 근간은 결국은 큐브 프로브라고 하는 HBM 관련된 장비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